이번 시간은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책을 읽고 만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부분은 제 글에서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었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느끼지만 말하지 않았었고 했던 그 개념을, 그 가부장제 이야기를 이 책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꼽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가부장제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인데, 52쪽에요. 가부장제는 남성은 선천적으로 우세하며 약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존재 보다 우월하고 그 약한 존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리, 그리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테러리즘과 폭력을 통해 그 지배를 유지할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치 사회 시스템이다 라는 이제 정의하는 대목을 일단 저는 꼽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던 얘기가, 사실은 뭐 제가 느낀 거는 이때까지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계속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오긴 했는데, 이제 현대 뭐 페미니즘 이론에서 다양한 또 관점,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들을 또 제시를 하면서 최근에 좀 그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좀 평가절하되어 왔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그 글을 쓰면서도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이 책 전체에서 사실은 남성성, 그러니까 이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 거리감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경험을 설명하는데 이 개념을 쓰는데 너무 인색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가부장제를 정의하는 대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거 꼽으신 분들 계시면 꼬리를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조영 씨가 아까 뭐 가부장제 얘기 말고 앞에 그 남자들은 왜 감정 표현하는데 이렇게 인색한가? 그리고 제가 그 남원에서 강연하고 그 다음날 거기 산내에서 가족 세우기 치유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우울증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상담 치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워크숍 가는데 남자분이 저 빼고 한 분밖에 없었어요. 주말인데. 낮 시간이면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뭐 드로잉 수업도 그렇고, 뭔가 나를 표현하고 뭔가 나를 알아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작업을 안 할까. 그게 자기한테 참 필요한 작업인데, 그냥 그런 의문이 지금 아까 씨가 처음에 할 때 이어서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할까. 자기를 알아가고 내가 뭐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고민들,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남자들은 못 할까. 그냥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감정 표현 잘 해요? 감정 표현. 네. 저도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계속 제가 쓴 글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공간 초록이라는 좀 제가 원래 속해 있던 남자들 중심의 그 그룹과 또 좀 다른 곳을 경험했을 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거기서는 그냥 좀 자기 느낌이나 자기 좀 고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진 않겠죠. 어쨌든 누가 앞에서 신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저는 되게 그게 신기했거든요. 와,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하구나. 근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는 저는 그런 걸 가능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뭔가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전혀 몰랐어도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얘기해봤자 뭔가 지지받거나 이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저는 좀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도 제가 못했던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그 뭔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친구들이랑 좀 관계 맺고 이런 게 편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그게 뭐 계기가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뭐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데 딱 그것 때문에 얘기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게 편안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이 대인관계에 너무 능한 분인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남성적인 그런 식의 대인관계는 아니지만 그 감정 교류를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이게 능하신 분이어서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학창시절 때 우울했는데 그래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 자신이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은 뒤에는 이제 좀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좀 많이 편해진 것 같긴 해요. 그때에 비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쓴 것도 남자들 위주의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신 자기 마음 표현, 감정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편하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저도 남자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이유가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그래서 이런 경험이 생겨났는데 남자들이랑 뭐 이야기하는 경험이 생겨났는데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게 주영 씨랑 비슷한데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장난스럽게 나를 툭툭 치면서 나 넘길 것 같다라는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으로 19년 동안 그쵸. 초중고를 거의 어릴 때도 주변에 또래 남자들하고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저 학교 폭력을 거의 10년 넘게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거든요. 한 번도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남녀 공학에 같이 같은 반을 써도 남자애들은 날 괴롭혀도 여자애들은 그렇겠죠. 날 괴롭히지 않고 뭐 위로를 해주는 애도 있고 뭐 내가 학교에서는 나랑 이야기 해주지 못해도 밖에 나가면 나랑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남성들이 나한테 해왔던 경험들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를 항상 누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빈틈이 생기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 같은 거여서 대시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시간은 남성들이랑 훨씬 학교에서 많아지고 대학 와서도 마찬가지여서 과생활은 거의 안 하고 살았고 무슨 과죠? 저 철학과 기본적으로 복학생들이 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술도 못 먹고 뭐 그런 술 게임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런 남자 선배들과 노는 거를 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그런 걸 나누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좀 스스로 힘들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입 밖에 소리가 안 나온다던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네요. 나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분 얘기 잘 들었고 30페이지에 보면요. 남성들은 가부장적 관습에 따라서 일종의 감정적 금욕 배운다고 해요. 이게 아무 느낌 갖지 않는다면 더 남자다운 것이겠지만 남자다운 것이라고 이제 그런 태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가부장이란 말 아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의 경험 안에서 제가 말을 좀 감정을 표현을 좀 잘 못하고 여기 표현대로 남자들이 하는 예를 들면 뭐 느낌을 틀어막고 느낌 잊고 사라져야 하는 게 남자다운 태도라는 거를 익히게 된 거는 가부장제가 아니고 우리 집 구조는 아빠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활해가지고 다 돈을 번단 말이에요. 빚도 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워왔는데 그래서 아빠한테는 나는 이렇게 미디어에서 그리는 어떤 아버지상의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빠가 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한테 뭐 사랑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안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결과는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해서 다 가부장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가부장제가 꼭 집에서만 나타나는 뭐 그런 지배 구조는 아니니까. 그건 뭐 사회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거 강한 거, 그다음에 책임지는 거, 네. 감정을 통제하고 뭐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도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군대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문화체도 선생님 뭐 위계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한다고 그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왜 여성들은 수다를 떨든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통받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그런 자기가 느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꼭 집에서 아버지가 뭐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마초 스타일의 아버지가 그게 그런 아버지가 뭐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남자들 간에도 물론 이제 남자들 간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뭐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파고들고 또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로 그냥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거는 그러니까 남자들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간에 만약에 되게 힘들어하는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친구가 있을 때 대체로 이제 주위 이제 친한 친구들의 반응은 그 어떤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끔 그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데리고 게임이나 하자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걸 빨리 그거를 전환을 시켜 아니면 이제 진탕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야 뭐 여자가 뭐 애인이 그 한 명뿐이냐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뭐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빨리 차단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끔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의 문화적인 가부장제의 영향인 거죠. 네, 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정서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앞에 꼽았던 가부장제에 대한 이 정의를 봐도 이게 이제 정치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도 우리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듯이 가부장제도 이 시스템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별 집안에서 뭔가 뭐 결정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책에서 좀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만 있는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을 많이 예로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예 없는 집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뭐 존재나 아버지의 행동 방식 이거를 좀 넘어서는 어떤 사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결혼 문화에서도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 중에 누구를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역할이 대신에 누군가 꼭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그냥 어머니 혼자 계셔도 될 건데, 이게
결코 그 빈자리로 안 두는 말이죠. 항상 누굴 옆에 앉혀요. 어디 앉혀요? 옆에 아버지 자리에 앉히는 거죠. 역할적으로? 예, 그렇죠. 제사?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집안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게 뭔가 이 집안에 비해서 약하게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한편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가 물론 그렇죠. 아니라 어떤 예, 예, 사람으로서.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 앉힌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소사에 남의 남편을 어떻게 앉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제사? 각 가정끼리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요즘 21세기인데. 결혼식에서 아버지, 자리가 어머니 있잖아요. 자리가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가 앉는 자리가 있고 네.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신부 쪽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의자가 비어 있는 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 중에 아버지의 형제. 하다못해 형제 이렇게. 중에서 누구라도 거길 앉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없으면 흠이 되는 거네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그게 그렇게 예.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네. 저희 형이 결혼할 때는 엄마가 제가 안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희 큰어머니가 더 거기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양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문화 안에서 네. 좀 뭔가 정상가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정상가족. 같긴 해요. 이게 뭔가 결핍을 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렇게 이릅니다.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부장제라는 개념의 어떤 제 소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좀 이제는 저도 이런 부분들 제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의 여러 가지를 뭔가 억압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단어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라는 개념으로.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안 쓰게 되기도 해요. 왜냐면 맨날 할 때마다 항상 뭐의 문제 신자유주의 맨날 신자유주의 자꾸 쓰면 그게 식상한 단어처럼 들리는 것처럼 가부장제라면 사람들이 요새 가부장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부장제라는 단어로 설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아무래도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심지어 연구자들마저도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 단어를 겨냥해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봐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뭔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안 와닿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쓰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신자유주의 특히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그냥 신자유주의 하면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좀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계속 쓰고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했고 좀 덧붙여 주셨고 이제 넘어가면 되죠. 다른 순서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런 거. 제가 기분이요? 주영 씨가 선택. 저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이 닉네임을 쓰고 싶어서 릴라님께 토스.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또 좀 재밌는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그 부분이 이제 146페이지의 부분인데 일단 조금 읽어볼게요. 어린 남자아이들은 성행위가 그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시험하는 최종 실험장이라고 일찌감치 배운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여성은 남성의 성행위를 통제하려 할 거라고 일찍부터 배운다. 남자아이들에게 이 통제라는 문제는 어머니가 아들의 페니스에 보이는 반응에서 시작된다.
대체로 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어머니가 아들의 페니스에 느끼는 불편함은 그것에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그의 페니스가 멋지고 특별하며 놀랍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들에게 그들의 몸에 대해 교육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아버지도 페니스에 대해 이와 비슷한 두려움을 흔히 표현한다. 이게 그 5살 저는 4살 때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살 되고 나서 근데 그 어린 남자애도 5살쯤 되니까 혹은 4살 때도 그런 아마 그 뚜렷하게 언제쯤이라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튼 이제 발기를 하는 거죠. 페니스가 발기를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페니스가 발기를 하고 그 페니스가 발기를 하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애는 이제 자기 몸에 그런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페니스가 그렇게 딱딱해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뭐 팬티를 그럼 벗고 막 이렇게 거실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당황을 해요. 당황하죠. 엄마는 이제 얘가 엄마도 이제 알죠. 이게 어떤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행동을 어떻게 이제 지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집에서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 이름을 페미니스트 뭐뭐씨 당신 아들 좀 지도 좀 하라고. 약간 뭔가 뼈가 있는 느낌이 나요. 가정 안에서요? 예. 아내분이요? 예. 예, 뭐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렇지? 왜 나 책임을 약간 넘기지? 이게 예. 디스이기도 하고. 예. 집에서 뼈가 있는데. 페니스 알모인데. 일종의 비난이에요. 그렇죠. 네가 맨날 페미니즘 모임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뭐 집에서 할 거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약간 그런 이제 그 연장선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막 이걸 읽으니까 실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라고 사실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쵸. 또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어쨌든 그런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날 때,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관심을 좀 돌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애는 막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손으로 자극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나이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 하여튼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자기와 성이 다른 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또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렵네.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아빠를 찾는 거죠. 네. 이건 당신 어렸을 때 겪었을 당신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할 거니까 어쨌든 당신이 좀 해결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그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진 않지만 설명할 말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왜냐면 저는 딱 얘기 들었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제가 진짜 어릴 때 제 기억 한 6살쯤 같은데 저는 그때 성적으로 반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길을 다니다 보면은 스포츠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간판대. 그럼 거기에 굉장히 야한 이미지들이 보통 있잖아요. 어릴 때 그걸 보고 제 발기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엄마 왜 나는 그때 근데 그 말을 알았었던 것 같은데 엄마 왜 나는 야한 걸 보면 고추가 서 이렇게 진짜로. 아니 왜냐면 너무 어른의 언어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아니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클 걸어주면 좀 더 풍부한 설명이 있을까봐. 어린아이 시각에서 숨기고 가도 괜찮습니까? 어린아이 시각에서 저것이 양거라는 인지랑 저것 때문에 내가 반응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해야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지금 안 와닿는 거예요. 아 6살 때 그게 네, 인지가 저것은 된- 야한 것이다. 난 그 저때 발견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 그거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아이들이 나는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아 이걸 부모들이 금기시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느낀다. 알죠. 눈치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게 부모들이 이런 걸 하면은 분위기 좀, 파악돼. 조금 안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당황하고 분위기 파악되죠. 근데 그 미묘한 느낌을 애들은 아는 거예요. 예, 알지. 예. 그러면 궁금하거든.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빨리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예요. 부정하실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뭔지는 대강 뭔가 야한 거라는 말은 그때 알았어요. 야한 거 같은데 아 내가 이걸 모르는 척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고. 일찍 알았네.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빨리 알아. 여동생이 있잖아요. 또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이 태어나서부터는 가끔씩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 묻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여자야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엄마는 고추가 없어? 뭐 그럼 동생은 고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돼 호기심이 어떤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은 고추가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초보 부모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이거 혹시 부분인 생각한 거 거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그- 안내해주면. 그 일다에서도 연재돼가지고 집에 제가 읽지는 안 했는데 페미니스트인 여성이 아들 젠더 의식을 가지게 키우는 책이 2권인가 집에 있어요. 완전 어린 애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런 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페미니스트적인 젠더 인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책을 저도 갖고는 있고 한 절반 정도 읽어는 안 봤는데 되죠 그런 책이. 몇 권 많이 나가요. 근데 이제 애매히 어쨌든 그거는 그 엄마와 그 아이들 간에 가능한. 케이스였던 거고 그리고 조금 책에 소개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상급학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대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적혀 있어서 더 어릴 때 어떤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페미니스트 릴라 씨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건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상하지. 그건 이상하지. 계속 그러니까 팬티를 벗고 있으면 감기가 드니까 조금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팬티를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뭐 네가 고추 보기 흉하니까 그 감춰야 되는 거니까 빨리 옷을 입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일단 근데 상태에서. 어렵네. 그러니까 밖에서 또 그러거나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언제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때도 또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애들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기. 그럼 뭐라고 그건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아니 나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이게 산소가 부족해도 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산소가 우회적으로. 부족해도. 그러니까 특히 뭐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자고 일어나서 낮잠 자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일어났을 때 딱딱하게 서 있는 그게 아침에 뭔가 이렇게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기보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딱딱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런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는 게 있죠. 설명하기는 좀 아주 쉽지 않겠네요. 성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는 뭐 먼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좀 수준에 따라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수준에 따라 따라. 그거 뭐 발기하는 예를 들면 10가지 이유를 다 설명 할 수 그거 없죠. 할수 없죠.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또 못하고. 아빠 엄마라고 해서 네, 그걸 그렇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기를 하는 뭐 이유는 20가지 이유를 다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건 좀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고 설명해줘야 친절하다 이거 바로 연결되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책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몸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추를 칭찬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막 가래라든가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발기를 하는 것도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발기하는 모습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부모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뭐 설명을 하거나 결국 우회적인 방법도 결국 입히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렵다. 가족 간에는 네. 사실 이제 그걸 입히려고 하는 것도 가족 간에는 사실은 이제 크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얘가 이 행동을 허락을 한 것이 이게 혹시나 이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좀 좀 그런 것을 좀 쉽게 해버릴까봐 엄마는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내어놓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전혀 뭐 부끄러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나 제 3자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애가 잘못 이해하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할까봐 이제 엄마는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예. 집안에서 바깥의 교육을 하는 거네요. 근데 네. 그게 약간 그런 그 좀 구분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몸이 이렇게 되는 거랑 남한테 보여주는 거랑 좀 별개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돌발 상황을 일으켰을 때 또 좀 침착하게 그러니까 침착해야 돼. 그거를 막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는 거지. 아니 보여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신기가 되는 거야. 이거를 좀 부모를 위협하는 이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옷을 벗는다거나 이런 애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씨가 언급했던 뒤에 나오는 부분도 뭐 이렇게 뭐 칭찬보다도 좀 긍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뭐 네가 이제 좀 크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뭐 건강하다는 그렇죠. 뜻이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손혜경 씨 같은 경우는 손혜경 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 왜 생리하면 이제 월경 하면 이제 생리를 축하해주고 막 하듯이 이제 몽정을 하면 이제 그걸 축하해주는 몽정전은 이벤트, 숨겼죠.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그 성의 발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긍지를 가질 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낯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색하긴 하죠. 예. 근데 이제 필요는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딱 이 내용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생식기의 명칭을 가르쳐 줄 것인가? 뭐 고추 아니면 뭐 자지, 뭐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뭐지? 소중히. 소중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회적인.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가 복합적이에요. 어떤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용어를 그게 뭐 나쁜 용어가 아닌데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아이한테 너무 일찍 뭐 자지 보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자지 보지. 내가 목소리 약간 줄였어요. 복습 안 하시니까. 자지 보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좀 쓰려고 지금. 아니에요. 우리부터 지금 줄어드니까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딱딱 이렇게 자지 보지. 그 세뇌가 다 세뇌했어요. 페미니스트한테 세뇌했어요. 자지 보지를 써야 된다. 했어요, 누가? 왜? 주변에? 그 페이스북 많은 패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구 걸던 시간이 있어요. 너무 뒤쳐져 있다. 내가 너무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뭔가 망하겠다. 내가
내가 폭력적이야. 내가 너무 스스로 좀 자지 돈빨라고. 보지 부분에서 엄청 변화하시. 어제 그 하나 배웠다. 그 되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어. 그만큼은 내가 최고야. 고지 대장부, 고지 이런 말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극적이 되면 그분들 너무 강했으니까 그거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근데 뭐 합니다. 맥락적에 따라서 그 이야기하는 구성원이나 모임 장소에 따라서 쓰는 날 좀 쓸어올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 소중히 쪽으로 아니 약간 그게 이렇게 아니고 하는 그냥 자지보지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냥 적절한 상황이면 되는데 뭐 여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용어를 쓰고 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구분하죠. 제가 그 정도는 구분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니까. 네, 됐어. 근데 자지보지란 말은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저- 정확한 명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저는 그걸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태클을 받았죠. 아니면, 너무 네. 노골적으로 네. 그걸 난 이해할 수 있다. 네, 일부. 일러주는 게 아니냐. 네. 걔 엄마로부터 걔 엄마로부터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옐로우 카드를 주더라고요. 네. 그건 어쨌든 이제 또 그거는 약간 자녀를 양육할 때는 또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혼자 그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좀 각자 하는 걸로 아니면 뭔가 정론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그건 당연히 각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통일하고 아니 왜냐 아니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 때는 좀 요 정도 해주라든가 뭐 아니 이해도 못하는 말 해서 뭐 하냐라든가 그거는 뭐 그런 정론 같은 게 좀 정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많이 근데 하는 그게-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아까 언급해 주신 부분이랑 연결해서 제가 생각났던 대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 문장이 이건 104쪽에 나오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 가부장적 규범에 도전하는 남자아이들이 등장하는 책은 거의 없다. 남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책을 여러 권 쓰면서 처음에 나는 선구적인 페미니즘 이론가인 내가 남자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와 글을 상상하는 일이 그토록 어렵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대목이 있었고 어쨌든 이거 말고도 뒤에서 나오는 부분도 뭔가 이제 가부장적 남성성이 아닌 또 다른 남성성을 구성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또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사실 언어가 없다고 할까요? 약간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읽었었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페미니즘 이론들이 사실 남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외면해 왔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안에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규범, 새로운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분조차도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거는 계속 좀 숙제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뒤에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해야지만 좀 더 변화해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싸네. 그래 어차피 또 아까 누구한테 토스를 했었지 제가? 아 예. 릴라님이 또 토스를 해주시면. 예. 네, 저는 님에게 토스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아버지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랑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더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남자아이들이 학대보다 오히려 많이 당하는 그 감정들 방치고 그것이 오히려 남자아이들이 더 자기를 감정적으로 감추게 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책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도 어릴 때 막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존경하는 인물을 하면은 아버지를 대는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근데 정작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저를 되게 방치했거든요. 약간 되게 이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아버지여서 뭐 웬만한 수술할 때는 마취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거는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렇게 참아야 남자다. 아 무섭네. 예. 더 어떻게 보면 무섭네. 평균적인 아버지들보다 좀 더 그런 거 있으신 분. 강할 거 된다. 그래서 막 뭐 칼을 대야 되는 살을 찢어야 되는데 어릴 때 그 격이 되게 티눈을 이제 칼로 찢어야 되는데
그걸 마취를 하면 약해진다고 애가 어릴 때부터. 아니 관훈장도 아니고 마취라고 진짜. 그래서 저랑 저희 동생은 어릴 때 수술할 때 한 번도 마취를 안 했거든요. 이빨을 뽑거나 뭘 해도. 이 추측할 만한 근거가 좀 있어요. 아버지가 좀 군인 출신이었다든가 뭐 추측할 아니요.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본인이 되게 강한 남자를 추구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제 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 아빠한테 당했던 극도의 학대 같은 게 마취 못하게 하고. 아, 너무 무섭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병원을 가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어떤 이제 내가 문제 부있었을 때 아빠한테 이제 감히 상의할 수 없는. 왜냐면 뭔가를 이야기하면 아빠는 뭐 남자가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다, 네. 그런 걸 왜 아빠한테 묻냐? 너 남자가 아니더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단절당하고 거부당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서 이 책에서 어쨌든 그 공감을 또 아버지와의 그리고 그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따로 사는데 자주 뵙지는 못하고.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뵙죠. 왜냐면 아버지 덕분에 제가 정신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40대 남성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아버지 때문일 거라고. 40대. 이거 살 때. 내가 더 많았어 싶다. 외형이 다르니까. 네? 외형이 다르니까. 외형은 다 다르죠. 다르죠. 맞아요. 40대 중반? 초반? 네, 어쨌든 그 또래 남성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손발을 떨고 이랬거든요. 치료받기 전에. 그래서 그게 또 아버지한테 당했던 거절의 경험이나 어릴 때 그런 학대의 경험들이 많이 쌓인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약물 치료 말고는 좀 그런 경험들을 뭔가 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좀 해소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버지도 막 정신적으로 아프시고 사실 이혼하고 이제 얼굴을 안 보게 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떠오르면 약을 먹고 자고 뭐 이거밖에 사실 안 되고 근원적인 어떤 감정적인 내 어릴 때 위로라든가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아버지와 그걸 풀 수 없는데 제가 제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공부가 이제 가족 세우기 치유 방법인데 워트 헬링거라는 독일 사람이 만든 치유 방법이거든요. 듣고 싶은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 갔다 오세요. 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것에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뭐 현재 가족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원가족을 세워서 그 모습의 형태가 어떤지 보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 삶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을 기억이 별로 없죠. 예, 그랬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는 대순진례를 갔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를 통한 부정적인 그것만 아버지에 대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 어머니가 한쪽이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만에 연락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연결돼 있다는 딱 느낌도 받고 아버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 대순진리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또 뭐 말도 많고 막 이런 부분도 별로 안 싫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만나더라도 아버지 이건 이야기 되니까는 뭐 그거 안 듣고 싶다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관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떤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족의 영향이 아버지한테도 영향이 미쳤고 그게 우리 가족한테 또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쨌든 나의 문제도 잘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YB야 OSR 그건 아마 사연 씨 생일 그거였던 것 같은데 센스는 없지만 못 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에 뭐 그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도 한번 좀 더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워크샵 같은 거. 그 자기한테 문제 있을 때 아버지하고 대화하거나 아버지랑 어쨌든 뭐 실마리를 풀기 위한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안지가 제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지? 근데 아버지한테 찾아갈 생각 아예 못하는. 요거를 좀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풀 것들이 좀 있다는 거. 아버지하고 풀 것들도 있고 어머님하고 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아주 전형이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 가부장적 남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뭐 데이시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도 많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냥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남성들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왜 아까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사실은 소화하기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저희처럼 뭔가 좀 내가 왜 이런지를 막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상담을 하시거나 해서 그렇게 도달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을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상황들이 놓이고 했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들로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꼭 관계를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거리감을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 문제가 조금 큰 경우에 그게 또 아버지의 관계나 어머니의 관계와 영향이 있다면 뭐 상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연관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가족 세우기 거기 참여하면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만 이게 연결돼 있고 난 아버지하고나 전혀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지를 하니까 그래서 뭐 밥이나 먹었고 그래서 한번 연락하고 나니까 귀찮게 연락이 와요. 뭐 문자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 반응은 안 하죠. 뭐 쓸데없는 문자 계속 보내시고 뭐 좋은 생각류에 있잖아요. 나이든 드신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뭐 한 번 연락 주니까는 뭐 자기 어버이날이나 자기 생일 때 좀 챙겨달라 했었고 나 그거 싫거든요. 네. 왜냐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뭘 아버지 생일을 매년 챙기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뭐 바쁘다 하고 그냥 둘러 듣는데 그래도 뭐 그냥 한 1년에 한두 번이나 그리고 요번에 가족 세우기 그 남원에서 갔다 오면서 생각했던 게 어쨌든 아버지랑 그냥 등산 한번 하고 목욕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은 해봤어요. 뭐 되게 친해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땠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족적 트라우마가 이렇게 전 세대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데이시 또 그 아버지 얘기를 해서 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노라는 거에 대해서 부분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남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그 감정 표현 방식이라고 하면서 근데 분노가 사실은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숨기는 두려움과 고통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분 말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남성들을 그렇게 분노하는 게 자기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책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 있었고 또 다른.
찾으면 좋은데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소름 돋네. 바로 찾겠네. 여기 바버라 데밍이라는 분이 언급. 몇 페이지예요? 28에서 29쪽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읊을게요. 바버라 데밍은 이런 진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남성들이 그처럼 폭력적인 이유가 자신이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내면 깊숙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처럼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데, 이는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는 그 거짓에서 구조되기를 바라며 진실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다. 라는 대목이 초반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책을 좀 읽다가 봤으면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또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인용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그거 자체를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반증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뭐 급진적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분노를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다 남성들은 일단은 뭐 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여성들의 이제 권리를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목까지 갔다는 게 저는 결국은 중요한 대목이고, 이제 저는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 용기를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예전부터 뭐 페미니즘 관련 모임, 독서 모임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항상 좀 제 포지션은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면 대부분 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이제 저의 입장은 뭐냐면,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나는 여성이 아니니까 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입장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서 나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걸쳐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여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실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뭔가 내 정체성이 항상 좀 애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출판사다 보니까 그래도 책을 알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뭐 라디오 방송도 나가고 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이 소위 말하는 보통 남자들과 다른 어떤 존재로서 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싶지는 않고 겁은 나고. 그렇다고 해서 한남충 하면 되잖아요. 그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오케이. 자기를 한남충으로 몰라서 부르면서 네. 하는 거는 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걸 좀 심플하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심플하게. 이건 복잡한 얘기인가? 내가 복잡한 얘기를 심플하게 정리하려고 하나? 아니 안 복잡한데. 내가 받아볼까요, 얘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